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자, 18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를 이제 문을 열어드릴 텐데요. 글쎄요, 이제 20살 청년의 이 트로트 두 곡을 들으니까 이게 장르를 뛰어넘는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로도 어떻게 보면 나는 이쪽이고 너는 저쪽이고 원래 이 사람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지, 이런 고정관념도 조금은 한번 좀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금융밥을 먹다가 또 다른 일도 해보고 또 이렇게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엔 그게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어디 출근할 데가 없다라는 게, 그죠? 그래도 명색이 금융회사에 임원을 하다가 출근할 데가 없는 상황을 자초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걸 왜 박차고 나왔지? 아무도 찾지 않는 일주일 정도를 지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삶이라는 게 한 길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과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 같은 것들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2부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 1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30대 주린이입니다. 그동안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생각으로 돈 모으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재테크들은 애초에 월 소득이 높아서 시드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쪼개서 돈을 언제 모으고 돈을 모았다 한들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월급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기보다는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말 그대로 욜로의 삶을 지난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에서 일하는 저와 비슷한 월급을 받는 제 동생은 자취하면서도 2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모은 돈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자취방으로 이사를 한다고요. 그 순간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니 청년 통장으로 모은 1,000만 원과 퇴직금 1,000만 원, 그리고 적금으로 모은 돈 5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즈음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던 제 친구도 주식을 한다면서 저도 한번 해보라고 권했고, 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1월 4일부터 주식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4일이면 고점 아니에요? 거의 그쯤이죠.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죠. 사실 저는 종목을 추천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을 꺼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개미는 오늘도 뚠뚠과 3프로 TV를 추천해 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올바른 투자 방향으로 안내준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뚠뚠을 추천을 하는 분이 있군요. 훌륭한 프로 아니에요? 그나마 좋은 친구를 뒀네요. 네. 그렇게 저의 주식 투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제 돈이 들어가고 돈 되는 일이다 싶으니까 정말 재미있더군요. 워낙에 아침잠이 많아서 8시 10분까지 꾸역꾸역 시간 채워 일어나 출근하던 제가 지금은 6시 30분에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습니다. 출근길 페이지 2를 들으면서 점심시간에는 듣지 못했던 출근길 페이지 2 뒷부분을 마저 듣고요. 퇴근길 페이지 2 시청 후 염승환 부장님 111 시황 방송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중간중간 비는 시간과 주말에는 주식대학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보고서도 읽고 있습니다. 물론 3% 상담소도 빠지지 않고 듣고요. 그런데 저의 문제는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매수한 종목을 너무 쉽게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의 상승세를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자꾸 중간에 하차하고서 배 아파합니다. 100년 만의 변화라고 하는 전기차 섹터에서 저는 현대위아를 매수했었는데요. 연초 애플 이슈로 급상승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15%면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전량 매도했으나 그 뒤로도 한참이나 날아가더군요. OLED 산업도 전망이 좋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샀으나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다음날 바로 매도. 만약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30%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고요. 그 외에도 KB증권, LG전자, 화승엔터프라이즈, 동원개발, 네이버 등 제가 팔고 나면 상승으로도 모자라 신고가를 세우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KB금융. 네, KB금융. 그러는 동안 저의 회전율은 168%가 되어 있었고 실현 수익률은 12%밖에 안 되더군요. 만약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았다면 28%가 나올 종목들을 저는 너무 쉽게 파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렇게 쉽게 팔고서 그 종목들을 신경 안 쓰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시황 방송을 보다 보면 신고가 종목이나 보고서 등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매도했던 종목들이 거론될 때면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자책하게 됩니다. 네. 그런 종목이 한두 개여야 초보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금 저의 종목들에게 집중할 텐데 지금 4개월을 돌아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을 너무 섣불리 매도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쉽게 사고 파는 매매 방식이 저의 습관이 되어버릴까 봐 더 큰 걱정입니다. 지금도 수익률이 10%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 지금 팔아야 하나? 내일은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줄 때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MTS를 끄고 다른 일을 하곤 그래요.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분하고 저는 좀 섞어야 되겠다. 저는 팔지를 못해가지고요. 저는 주식도 웬만큼 좀 팔아줘야 되는데 출게 안 팔아요. 이게 계속 하니까 어쩔 때는 저거 그냥 한 70-80% 났었는데 그때 탁 팔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보니까 30%로 줄어 있고 어쩔 때는 실제로 한 15% 정도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탁 누구처럼 막 사고 팔고 잘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분은 너무 빨리 파시는군요. 보니까. 네. 이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신 대로 이 전문가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는 거는 잘 사는데요. 누구나 파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일찍 팔아도 문제, 너무 늦게 팔아도 문제. 적당한 때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만의 고민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셔라.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그 조직에서도 매도 전담을 따로 두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실제로. 네. 네. 실제로 손절매 전담 직원이 따로 있는 케이스들도 있더군요. 보니까. 예, 아니면 의무로 뭐 마이너스 15% 이상 나면은 일단 팔고 다시 살려면 판 다음에 다시 사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원칙을 갖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수수료를 좀 주고 드리고 그냥 그 타이밍에 대한 거는 영업점에 있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럴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의 습관대로 만약에 한다면 굳이 이 습관을 안 고치고 만약에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분은 사서 일단은 그 플러스들을 좀 잘 내시는 편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너무 빨라서 아니 이슈라면 장이 좋았으니까. 네네. 그죠? 이제 일단 요게 전제가 그러니까 빠지면은 이제 이건 더 심각해질 거고요. 근데 거꾸로 빠질 때 이렇다면은 손절을 빨리 하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만약에 제가 추천해주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설사 오늘 제가 10% 먹고 팔았다 하더라도 다음 날 그 종목을 처음 본 종목처럼 다시 보라는 거죠.
그거 그게 다시 안 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됩니다. 센터장님. 그게 판 종목은 절대 다시 못 사더라고.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원래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장기 투자하게 하는 대표적인 그 유명한 해외 그 투신사가 템플턴 네. 자산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 룰이 있어서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할 때는 두 가격을 제시를 하게끔 합니다. 소위 이제 엔트리 프라이스하고 셀링 프라이스라고 그래갖고 미리. 예, 미리 그 제시를 하게 해요. 그거가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을 살 때 내가 이 가격 밑으로 내려면 무조건 네. 산다라는 가격을 정하고요. 이 가격이 넘어가면 무조건 판다라는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단기, 장기 지금 현재의 그러한 소위 수급 상황에 따른 소위 차트 분석 같은 기술적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말씀 주셨다 아까 예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의 기술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제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분할 매수도밖에 방법이 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종목을 100만 원치 살 거면 100만 원을 오늘 당장 그냥 아침에 9시에 땡 하자마자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나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오늘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예, 그렇죠. 뭐 일주일이든 심지어 한 달이든 나눠 사고 팔 때도 시점 정해갖고 며칠에 걸쳐서 또 나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시장의 급등락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을 일정 부분은 좀 소위 중간에서 스무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분할 매수도 전략을 일단 먼저 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후회 감정이요, 교수님. 네. 이게 참 그 여기 한번 쌓이게 되면은 정말 좀 심각하게 될 때가 있더군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동안 제가 좀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자기 비판 기능은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개선이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자기 비판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 용어로 자기의 문제가 있다. 자기를 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문제인데 너무 자기 비판만 많이 하면 사람이 좀 잘 살려면요. 자기가 그 살아온 인생에 잘한 것도 칭찬하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통 훈련한 게 비판하는 거 많아갖고 그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욜로로 이렇게 어쨌든 한번 살아보신 것도 잘 사신 거고 계속 쭉 가면 어쨌든 경제적인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갈아타신 것도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좀 하신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4개월 했는데 지금 28%가 나와야 되는데 12%밖에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정확히 시장 수익률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초 대비 시장 수익률이 한 12%, 13%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칭찬할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자기 비판을 넣게 되면 불안 같은 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결정 능력이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해야 되지만 자기 칭찬을 하나 하는 게 중요해서 이제 자기 비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목표인데요. 그 한 헛된 희망, 지금 헛된 희망을 꿈꾸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증후군 중에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작심삼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건데요. 한 연구를 보면 고도 비만 한 100kg 되시는 분들한테 얼마 빼고 싶으세요? 목표치를 했더니 한 30kg 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열심히 해서 15kg 빼신 분도 있어요. 그럼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한심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5kg 체중 빼는 게 쉽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높은 목표를 설정하냐면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할 때의 쾌감이 있대요. 설정할 때. 그래서 그 높은 목표에 대한 중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중독에 한번 빠지면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그러네요.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는 적정 목표가 중요하고 뭐 우리가 자기 효율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높은 목표라면 실패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더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목표를 낮춰서 1단계 성공이야. 그 다음 게 올려볼까 하는 게 이제 훨씬 네.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일단
1단계는 성공이다 평가를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저는. 네. 아니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저하고 친한 친구나 동료 중에 이제 주식을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시작하거나 연간으로도 야 너 수익이 얼마나 났니? 그랬는데 의외의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나? 예를 들면 그죠? 또 이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는 사실 또 깨질 때 손실이 날 때는 거꾸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나만 불운하다는 생각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남들보다 덜 먹고 내가 좀 덜 깨지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현명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장안에 이제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분에게 제 자산의 일부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자산 운용이 아니라 투자 자문사라서 그분이 매매하는 걸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내 계좌를 그분이 일임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뉴스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게 10%, 15% 오르는 주식이 있잖아요. 여지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재료면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표님 그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좋은 주식이라고 사긴 샀는데 그런 이벤트를 기대하고 사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이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돼서 좋은 주식인데 예를 들면 급등할 때는 좋은 주식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 예를 들면 어떤 M&A 또 어떤 수급상의 특이한 점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막 상한가 혹은 20% 올라가는 날이거든. 하물며 무슨 정치인하고 파평윤 씨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산 건 아닌데 그렇게 걸릴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그걸 따라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하죠. 근데 이분은 예외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이 잘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게 그 다음 날도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도 오르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한 번의 예외 없이 장중 급등한 종목은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외는 아직도 한참 저평가됐다는 그 증거가 없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누적적으로 보니까 또 그게 결코 나쁜 매매 패턴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상담하시면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매도가 예술이라니까 예술을 어떻게 4개월 만에 여러분 기술도 한 4년 걸린다는데 예술은 평생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고민이시면요 매도는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김없이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또 동원 군이 또 다른 프로에서 또 제 노래를 또 불러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노래가 또 갑자기 또 뜨게 돼가지고 동원군은 형을 좋아하나 봐요. 네 거의 뭐 매일마다 만나고 있어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요. 계속 동원군은 올해 몇 살이죠? 저는 20살이고 이제 동원이가 지금 15살. 15. 네. 뭐 매일마다 막 배드민턴 같은 거 치자고 치고? 하고. 네. 오. 그래도 귀여워요? 귀엽냐고요? 네. 이제 네 귀엽다기보다는 이제 귀여오릅니다 이제. 혹시 중2인가요? 15살이면? 네네네. 또 중2면 장난이고요. 그냥 네. 아니, 근데- 엄청 친하게 그만큼 친하니까. 아니 정동원 군이 저기 그 트롯 가수 그 듀오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동원이랑 저랑 거의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같이 하고 있죠. 또 다른 분도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 뭐 장민호 선배. 장민호 선배. 네. 장민호 씨. 네. 예. 그렇게도 많이 하시죠. 네. 그 부모님은 좋으시겠네. 자, 그러면 남승민 씨의 세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릴까요? 돌아보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 한 잔의 여유도 나에게 배부른 사치일 뿐. 들풀처럼 모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 점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감사합니다. 20살 청년의 감정이 구성진데. 아니 우리 교수님은 혹시 예전에 노래방 같은 데서 트로트 좀 해보셨어요? 노래방보다도 제가 어렸을 때, 네. 네, 남진 네. 우리 선생님의 네. 저 푸른 초하늘에 저 푸른 맞죠? 님과 초원이에요. 함께. 네, 님과 함께. 저 푸른 네. 초원이 그림 같은 같은 지금 지금을 짓고를 제가 뭐 동요 대신 그거를 한뭐 100회 이상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친구들하고 한번 노래방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죠. 네, 진성 선배님. 진성 씨의. 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성 씨가 저 고향이 호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약간 판소리를 또 그쪽에서 아, 근데 배우셔서. 뜬금없는 안동역에서 안동역 앞에서 그 노래를 하는데 나는 그 매치가 좀 묘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불러봤거든요. 제 음색에는 맞더군요. 오. 저 불러주시죠.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같은 친구들은 그랬는데 하여튼 흥겨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애절하기도 하고. 네. 자, 마지막 사연은요. 남승민 씨가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월 수입은 세후 500에서 600 정도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이 다른 이유는 시간이 날 때마다 퇴근 후 배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지인들 중 코인으로 몇십 배 돈을 번 친구들을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2배가 됐다는 친구들이 있어 내심 제가 잘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과 앞으로 투자의 방향이 맞는지 여쭙고자 함입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모은 투자금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투자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더해서 QQQ 80% 달러 20%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4년째인데 작년을 제외하면 연 평균 수익률은 15% 정도입니다. 달러 20%는 QQQ가 고점 대비 10% 하락 시 50% 매수, 20% 하락 시 나머지 50% 매수, 30% 이상 빠질 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어 감당 가능한 돈으로 매수하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투자 방식의 방향성이 맞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도 이 방법이 유한지 여쭙니다. 두 번째 고민은 저는 집을 빌려 쓰는 거지 사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사 다니는 것이 싫고 학군이 바뀌는 것도 싫어합니다. 주식 투자보다는 집이 먼저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 집 장만과 주식 투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4% 정도가 1년치 월세나 전세 이자라면 집을 사는 것보다 이득이고 경제적으로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이해를 못합니다. 집과 주식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세 번째 고민은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2천만 원까지만 세공제가 되어 주식을 증여 예정입니다. QQQ를 증여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개별주나 배당주를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프로 상담소 항상 잘 보고 있고 여러 게스트님의 넓은 지식과 의견, 김프로님, 이프로님, 정프로님의 입담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에 두 아이 아빠니까 결혼을 좀 일찍 하셨네요. 그렇죠? 요즘 나이를 보면은 맞벌이 부부시고 월 수입이 세후 5, 600이면은 뭐 꽤 괜찮으신데 아직 집이 없으시고 전세를 살고 계신데, 글쎄요. QQQ라는 거는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이제 ETF죠. ETF죠. 네. 이것만 샀으면 한 지난 1년 동안 더블로 났겠군요. 몇 년 동안이었으면 최고의 사실 지수였죠. 네. 신경 쓸 일도 별로 없고. 네, 네. 예. 이거를 처음 투자자들은 좀 하시는 걸 권하시는 편이시죠? 뭐 워낙 과거에 이제 그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성과를 거뒀기 네. 때문에 당연히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이분이 참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자의 대상보다는 네. 방식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QQQ라는 나스닥 100 80%의 플러스 현금을 갖고 가신다는 거거든요. 달러 20% 가져간다는 게 우리로 따지면 현금 원화 20%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80만 원은 QQQ에 투자하고 20만 원은 현찰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빠지면 물타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사실은 그런 전략인 쉽지 거죠. 않은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소위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이건 사실은 진짜 전문 투자자들, 소위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소위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절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분이 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일단 대상을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도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 뭘 사시거든요. 현금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근데 이것이 이제 변동성이 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작년 3월 같은 장이 오면은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 아예. 없죠. 예, 더 심각하다. 맨날 밤잠 설치입니다, 진짜로. 한 30% 이상 빠지면. 그래서 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미니멈 20%좀 많게는 한 30% 이상 좀 현금을 꼭 갖고 가시면서 지금 본인이 봤을 때 어떤 주가가 이제 밀렸을 때 그거를 충분히 좋게 본다면 계속 더 살 수 있는 네. 여유를 가져가는 거 이건 정말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 비싸게 안 사고 고점 대비 10% 빠지면 갖고 있는 돈의 20% 사고. 그러니까 절반을 넣는다는 네, 거죠. 절반 사고. 20%그러니까 20%면 반띵해서 예 10%를 더 넣고 또 빠지면 더 남은 거 더 넣고 안 사고. 예. 더 빠졌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가 쓰고. 한 30% 하시면 진짜 그렇죠 딥밸류라고 생각하는 통상은 거죠. 요즘 이렇게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다 10% 빠지면 반손절. 예. 10%더 빠지면 싹 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진짜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웬만하면 주식에서 잘 안 깨질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다만 이제 아까 요 대상이 이게 맞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 미국 시장도 좀 고민이 뭐냐면 네. 이 나스닥백이 이제 기술주들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페이스북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애플, 네.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인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지수인데 고민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워낙 이익들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막 잘 나는 구간인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때 지금 소위 멀티플이라는데 시장 PER이 되게 비쌀 때는 이게 한 5년을 놓고 보면은 항상 멀티플이 높을 때는 그 다음 5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 잘해 오셨는데 지금 시점도 QQQ를 가지고 똑같은 전략을 계속 쓰는 것이 맞을 거냐에 대해서는 네.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 해야죠. 나이 때 해야죠. 해야 되나요? 네, 이분도 이 차근차근 지금 해야죠. 보시면- 차근차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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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면 15년 아까 하신 분은 그러니까. 30대 중반인데 15년 했으면 거의 비슷한 연배에 시작하신 거죠. 올와 나띵 그러니까 주식에 올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식이 나띵하는 것도 문제죠. 그죠?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좀 이게 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혹시나 이게 신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 말하면 가상화폐라고 하죠. 가상화폐가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20대쯤 되는 이제 친구들은 거의 가상화폐를 다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그런 화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가상화폐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다는 전제로 하면 네. 공부를 해서 소위 이제 손실을 덜 보고 수익을 네. 더 낼 수 있는 대상은 주식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내재 가치라고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배당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도 팔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네.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보고 이 회사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길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네. 암호화폐는 가격 변화밖에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많이 오르니까 더 오르겠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더 사겠지밖에 없거든요.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은 좀 뭐랄까 게임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뭐 아니면 도처럼. 예, 홀짝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오르지 않으면 빠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보는데 저희 이렇게 그 주변에 젊은 우리 20, 30대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제 암호화폐 하는 분들 보면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갖고 이제 고점 따라 사고 따라 사고 따라 팔고 빠지면 저 밑에 가서 더 팔고 아이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 손실만 내는 그런 분들 생각보다 왜냐면 많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예. 빠질 때 있잖아요. 예. 코인 같은 게 빠질 때 보면 밑이 안 보여요. 주식은 이거 아무리 많이 빠져도 이 주식은 예를 들면 제가 작년 3월 달에 어떤 주식을 사는데 그 회사
은행 계좌나 증권회사 계좌에 단기 자금이죠. 그게 2천억이 있어요. 회사 계정으로. 장부를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회사 주가는 시가총액이 1,200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1,200억까지 빠졌을 때 주식만 정상화되면 이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이 주식을 통째로 사면은 2천억이 따라오는데 그러니까요. 1,200억밖에 안 되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교수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요. 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뭐 유동성 자산만 있냐? 그 흑자 나는 회사거든요. 근데 결국 그 회사 주가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그때 이후로 한 3배 정도 오. 수익이 났는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모니터링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우리 남승민 씨가 예를 들면 연구의 대상인 거지. 공부의 대상. 네. 근데 이 코인은 이게 오늘 20% 빠졌는데 싸긴 싼데 내일도 20%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날도 20%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재 가치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비트코인류의 가상화폐를 사는 기간이니까 이게 수급상으로 계속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건데 글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가상화폐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기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꼰대 소리 듣습니다. 김프로는 뭐 주식이 돼야지 네? 그런 생각. 근데 하여튼 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잘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학군 얘기가 나왔어요, 교수님. 네. 교수님은 집을 먼저 사신 거죠? 집과 주식 중에. 예, 좀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뭐 근데 이제 후회 없으시죠? 저요. 네. 둘 다 할 거라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참 한심한 소리지만 젊으시니까 돈 버는 거와 돈을 불리는 건 다르다. 이런 네,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3프로 TV도 보고 아우, 네. 공부하시는 거는 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뭐 교육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그 방면으로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근데 집 없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더라고. 특히 좀 아내분은 네. 그런 심리 더 있으실 수 맞아요. 있죠. 그래서 아내분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굉장히 그 논리적 추론을 잘 하시는 스타일 같으세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보고 아마 가짜 정보, 가짜 뉴스도 잘 안 속으실 연구도 있거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분들이 허위 정보를 잘 가려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어떤 결정도 맞으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선. 근데 이제 아내분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근데 있죠. 이게 이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산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집은 네. 사실은 그죠? 그렇죠. 아내가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로 살 경우에 그 집에 정을 못 붙이고 있으면은 뭔가 이게 좀 들썩들썩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뭐 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정 없이 사냐? 그 렌트 사는데 전세도 아닌데 그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늘상 집은 저에게는 뭐 투자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은 저가 안식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 만드는 어떤 스토리의 텔링의 어떤 현장이지. 글쎄 이것도 또 저 바보 같은 김프로 한참 돈 많이 벌 때 강남에 집 좀 몇 채 사두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과 주식 중에 뭘 먼저 사야 될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안식처, 사용 개념의 집은 좀 있는 게 좋겠다. 이 할 수만 있으면 요즘 너무 비싸져가지고 근데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주식해서 돈을 못 벌면 집을 못 사니까 순서가 그렇대요. 코인에서 돈 벌어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돈 벌어서 집 산다. 네, 네. 그 순서라는데 이분의 경우라면 아마 600만 원씩 수입이 있으시고 또 어느 정도 글쎄 두 아이의 아빠고 하니까 청약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Q를 중요하든 뭐 개별 종목을 중요하든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소위 변동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투자를 하면 네.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수 투자를 좀 덜 올라도 네.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고 이제 지수 투자라는 걸 시장 전체를 다 사는 네. 이제 그걸 하는 투자를 보통 하는데요. 그렇군요. 대신에 좀 밋밋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좀 보통 저도 여기 쭉 읽다 보니까 증여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보니까 원래 이제 미성년자들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성년자들한테 과거에 10년에 한 번씩 1,500만 원씩 지금 2천만 원일걸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2천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성년은 3천만에서 5천만 원으로 예. 소위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중에 상속으로 가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어가야만 상속세를 내는 걸로 있고 내가 상속해야 되는 금액이 10억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진짜로 그 상속세가 상속세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 특별공제도 있고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저도 이제 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제 한 5년 전에 저희 딸내미 한 10살 됐을 때 이제 굳이 가갖고 했어요? 예 하고 이제 그걸로 주식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간에 나중에 지나놓고 다 따져보니까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송재경 센터장님 생각은 이거지 한 100억 주려면 부담되지. 그래서 미리 줘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 전 되게 소박하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대학교 이제 등록금 정도만 마련해 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증여에 대해서 너무 저기 일반적으로는 그게 요즘 스트레스 받지 패션인 것 않으셔도 같아요. 예, 아이들한테 주식 계좌 하나 안 터주면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약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그런 느낌,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물려줄 돈이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많지 않는 한, 근데 집은 또 공시지가로 네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상속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은 워낙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또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 세금 안 내는 범위 내에서 미리 줘서 저 같으면 좋은 기업을 사주면서 그 기업을 이제 교체 매매하면서 세상을 좀 배우라고 그런 용도도 함께 주식 계좌를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갔을 때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직접 주식을 고르게끔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진정한 이제 교육이 되지. 사실은 본인이 다 관리를 해주면 그건 나중에 그냥 그야말로 자기가 관리하다 상속이죠. 상속해 주는 게 네, 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 좀 해주세요 아드님한테. 예. 좋은 술만 사다 주시지 마시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더 빨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아빠보다 더 잘하는 20대 젊은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18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3프로 상담소는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시는 고민이 있는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조언해 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실명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무기명으로 무명시로 이렇게 해서 방송해드린다는 것도 꼭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아마 자막에 저희 공식 이메일이 나가고 있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사연을 주시면 채택되실 확률이 훨씬 높아지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손님들 그리고 윤대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민 열심히 가수. 하겠습니다. 국민 가수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송재경 센터장께서도 좋은 분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더 자주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모쪼록 코로나로부터 건강하시고 성공 투자하셔서 꼭 부자 되는 그 경로에 서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선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